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 10월 고3 학력평가 해설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생명과학원 해설을 맡은 조은입니다. 네, 이렇게 수능 전에 마지막 학력평가 해설을 선생님이 맡게 돼서 너무너무 일단 감개무량하고 또 여러분을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드릴 생각을 하니까 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시험 보고 나서 아쉬움이 많이 남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고 절대로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차분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심해 열수구에 서식하는 관벌레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1번은 늘 그렇듯이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용 읽어보면 분 모양의 관벌레에는 세균이 서식하는 영양체라는 기관이 있다라고 했고요. 관벌레는 영양체 내 세균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해요. 이익을 주고 세균이 합성한 유기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 관벌레도 이익을 얻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나에서는 상리공생의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유형이 관찰이 됩니다. 자, 기억부터. 기억은 세포로 구성된다 라고 했는데 관벌레, 생물이죠? 그러니까 생물의 특성인 세포로 구성된다. 맞고요. 니은 과정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유기물을 섭취하여 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걸 세포호흡이라고 하고 세포호흡 과정은 이화작용이죠. 맞습니다. 나는 상리공생의 예이다.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기니디 다 맞아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2번. 2번은 대사성 질환 그리고 에너지 균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기억.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비만이 되기 쉽다. 이런 상태를 에너지 과잉이다 라고 하죠. 에너지 균형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 과잉 상태이다. 에너지 균형 상태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비슷해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체중이 잘 유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 혈당량 조절 과정에 니은 밑줄, 그다음 대사성 질환의 디귿 밑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니은에서 혈당량이 감소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자, 인슐린은 이자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며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하니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 인슐린이 언제 분비되느냐? 식사 후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혈당량이 높아지면 증가하면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 분비가 촉진돼야겠죠. 틀렸고 고혈압은 대사성 질환의 예이다. 자, 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있는 질환의 예로서 당뇨병, 그죠?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죠. 그래서 디귿의 예에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와 연여적 탐구 둘 중 하나를 가 또는 나라고 했는데요. 먼저 가를 보니까 탐색하다가 관찰 방법을 고안하고 관찰 결과를 분석한 다음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관찰을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귀납적 탐구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인식을 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으므로 이 나가 바로 연역적 탐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는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는 게 귀납적 탐구와의 차이점이었죠. 그리고 이 실험이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해서 실험하는 대조실험이라는 거. 기억,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맞고요. 여러 과학자가 생물을 관찰하여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설이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귀납적 탐구 방법이 사용되었느냐. 우리 세포설 계속 여러 세포를 관찰해서 여러 생물을 관찰해서 이 생물들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관찰을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귀납적 탐구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니은 맞고 나에서는 대조 실험을 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인다. 나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해서 실험하는 대조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을 둘러싼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있네요. 기억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유형. 서로 다른 종 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나타낸 거고, 니은은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즉,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기억, A는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 구성되죠. 그랬고, 분선은 기억의 예이다.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의 유형 쭉 읊어볼까요? 종간경쟁, 분서, 포식과 피식, 공생, 기생 이런 거죠? 맞습니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유형 뭐 있어요? 뭐 있어요?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거죠. 음수림에서 층상구조의 발달이 높이에 따른 빛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럼 여러분 원인과 결과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 니은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화살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자, 기억은 독감과 헌팅턴 무도병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병이고 헌팅턴 무도병은 우리 우성 유전병 중에 하나죠. 우성으로 유전되고 유전자상의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유전자 돌연변이 얘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기억의 병원체가 딱 나와 있어요. 병원체에 의한 질병이니까 이건 감염성 질병이고 감염성 질병은 독감과 헌팅턴 무도병 중에 독감이 되겠죠. 근데 독감은요, 발병률이 1월에 굉장히 높네요. 겨울에 굉장히 높다는 게 지금 자료로 나타나 있고, 이제 맞는 얘기하는 학생 고르면 돼요. 학생이 기억은 감염성 질병입니다. 저 독감은 감염성 질병 맞죠? 그래서 학생 A 맞고, 기억의 발병률은 1월이 6월보다 높습니다. 6월보다는 1월에서 발병률이 더 높죠. 학생 B도 맞고. 기억의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합니다. 우리 이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못하고 숙주세포 내에서만 가능하죠. 따라서 학생 A, B 맞아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6번 문제. 지금 김일이가 G1, G2, S기 순서 없이 나타냈고 A는 1과 2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는 바로 이거네요. 기억. 기억에서 DNA 양이 1과 2 사이래요. 그럼 이게 DNA 복제 중이니까 무슨 기? S기. S기를 중심으로 해서 S기 전은 G1기. 그 다음 S기 다음에는 G2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S기, 니은은 G2기, 디귿은 G1기가 됐는데요. DNA 상대량이 1과 2 사이라면 복제 전일 때는 1이고요. 복제 후에는 2죠. 따라서 니은에서 G2기에서 DNA 상대량은 2가 되어야겠습니다. 기억, A는 2다. 맞고요. 기억의 세포에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난다. 염색분체 분리는 M기 때, 분열기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M기, 여기 보이지 않는 M기 때 염색분체 분리가 나타난다. 니은의 세포와 디귿의 세포는 핵상이 같다. 지금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체세포 분열하는 동안에는 핵상이 계속해서 EN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같다. 기억 디귿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6문제 아주 빠르게 잘 풀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7번 문제에서는 자율신경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중추신경으로부터 뻗어져 나와서 심장에 분포하고 있어요. 심장과 같이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기관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신경절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을 써보면 교감신경은 이전에서 아세틸콜린, 이후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신경은 이전, 이후 모두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의 특징을 읽어봅니다.
이전 뉴런 말단과 이후 뉴런 말단에서 모두 기억이 분비된다. 똑같은 물질이 분비되는 것은 바로 부교감신경이네요. 그래서 A는요, 부교감신경이 되겠고요. 부교감신경 2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뉴런이 뒤에 있는 뉴런보다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신경절이 여기 B 부분에 있어야겠죠. 교감은 앞이 짧고 뒤가 기니까 A의 신경절이 있겠죠. 그렇죠? 기억. A의 신경절이 있다? 아니다. B의 신경절이 있다. 기억은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아니다. 기억은 아세틸콜린이다. A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심장박동 속도가 감소하느냐. 자, 이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박동은 감소.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연상하자 그랬죠. 교감신경은 뭔가 급할 때, 흥분했을 때, 위급할 때 그때 작용하니까 심장박동 빨라지겠고 부교감신경은 휴식할 때, 쉬고 있을 때, 식사 후에 따라서 심장박동 감소다. 그래서 D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이제 삼투압 조절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아주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그래프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개념이 조금 헷갈렸다면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 네. 문제를 일단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증가와 감소 중 하나이다. 항상 이 삼투압 조절에서 원인, 결과가 참 중요한데요. 처음 시작이 뭐였느냐? 정상보다 높은 혈장 삼투압이요. 정상보다 혈장 삼투압이 높다, 체계 농도가 높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체내 수분이 부족하니까 오줌 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체내 수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항인유 호르몬 ADH 분비량이 증가해야겠죠. 그럼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량을 증가시켜요. 체내 수분은 많아지지만 오줌은 적어져요. 오줌량은 감소하지만 소량의 진한 오줌이 배설되니까 삼투압은 증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삼투압 꿀팁을 설명할 때 오줌 삼투압과 ADH 농도는 비례한다. 하지만 오줌 생성량과는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죠. ADH가 증가할수록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는 겁니다. 기억, 기니디는 모두 증가 맞습니다. 콩팥은 항인효 호르몬의 표적기관이다. ADH의 표적기관은 콩팥.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킨다.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 과정이 일어난다. 짠 음식을 많이 먹어요. 정상보다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죠. 체액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서 다시 체내의 수분량을 늘리면서 혈장 삼투압을 정상 범위로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일어납니다. 기니디 다 맞아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처음 나오는 조금 까다로운 문항이었을 거예요. 9번에서. 이제 문제를 좀 자세히, 좀 꼼꼼하게 항상 읽어야 되는데요. 일단 어떤 동물 종의 특정 형질은 하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물 종의 개체 A와 B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종의 A와 B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 아니에요. 자, 그리고 X염 색체를 제외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암컷은 XX, 수컷은 XY. 가는 A의 세포고 이미 알려줬어요. A 거. 나, 다, 라 중 2개는 B의 세포다. 자, 여기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 3개 중에 2개는 B의 세포예요. 그럼 나머지 1개는 누구 거겠어요? 문제에서 가나다라는 A 또는 B의 세포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1개는 A의 세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기니디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일단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면 뭐부터 하자 그랬죠? 핵상부터. 하나씩 외롭게 존재, 핵상 N이죠. 그리고 지금 몇 개의 염색체가 보이나요? 3개의 염색체가 보입니다. 일단 써볼게요. 3개의 염색체가 보인다. 보이는 그대로 써봤어요. 얘가 이제 X염색체 제외하고 3개일 수도 있고 X염색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고 Y염색체가 포함된 채로 3개일 수도 있고 일단은 나까지 봐야 돼요. 나를 봤어요. 2개씩 쌍으로 존재하니까 핵상이 2N이에요. 총 몇 개만 있어요? 4개만 있습니다. N이 3이면 2N은 6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4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은 나머지가 x 2개가 여기 안 보이는 거구나. 같은 종이기 때문에 n은 3이면 2n은 6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4개만 보인다는 건 x 2개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n은 3일 때 이 3은요. 2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하나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같은 종이기 때문에 n은 2 플러스 성염색체 하나잖아요. 그럼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이 염색체는 성염색체 Y가 됩니다. 나머지 이 염색체 똑같은 종류고 그리고 이 염색체도 똑같은 종류죠. 그런데 또 다른 염색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Y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로 갑니다. 하나씩 외롭게 존재 핵상이 N입니다. 그럼 총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하나는 X죠. 여기도 핵상은 N인데요. 2개밖에 안 보여. 나머지 하나는 X가 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3개 중에 2개가 B의 세포고 나머지 하나가 A의 세포라고 했는데 어떤 게 B의 세포고 어떤 게 A의 세포냐 이게 궁금하죠? 그쵸? 일단 핵상이 2N인 거한테서 힌트를 얻어봅시다. 핵상이 2N일 때 스몰이 스몰 G 연관, 라지 E 니은 연관이에요. 만약에 이 나의 개체의 세포가 또 있다면 라지 니은 연관, 스몰이 스몰 G 연관이 반드시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라를 봤더니 라지랑 디귿이 연관돼 있습니다. 라지가 있는 이 염색체인가 하고 봤더니 얘는 니은이 연관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라지가 있나 하고 봤더니 없거든요. 즉, 이 나를 갖는 그 개체의 세포가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라지랑 디귿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라는 나의 세포는 될 수 없다. 나의 개체의 세포는 될 수 없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나는요. A가 될 수는 없어요. 왜? A는 Y를 갖고 있는 수컷의 세포거든요. 근데 얘는 XX니까 암컷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B입니다. 근데 얘는 B의 세포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A의 세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다라 중에 B가 2개여야 되니까 다는 자동으로 B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염색체는 이 둘 중 하나여야겠죠? 자, 얘랑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있죠. 염색체에서 유전자 위치도 보세요. 여기 2개가 라벨링이 돼 있죠? 돼 있습니다. 근데 끄트머리에 있는 디귿이 있고요. 좀 중간쯤 있는 물음표가 있어요. 중간쯤 있는 애는 라지 또는 스몰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끄트머리에 있는 디귿은 바로 라지지 또는 스몰지가 돼야 돼. 이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염색체가 이 염색체랑 같다고 하면 같은 위치에 니은이 있으면 여기도 니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서로 다른 유전자가 있죠. 그럼 이 둘은 같은 염색체가 아니라 얘랑 얘가 같은 염색체가 돼야겠죠. 같은 B의 세포입니다. 핵상이 2N이면 모든 염색체를 다 갖고 있고 핵상이 N이면 둘 중 하나를 가져요. 근데 니은이 있는 염색체가 아니므로 이 염색체가 돼야겠죠. 그럼 디귿 자리에 있는 스몰 G가 바로 디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스몰 G라는 걸 알아냈어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염색체 수는 4이다. 가의 염색체 수는 3개입니다. 다는 B의 세포이다. 나 다 모두 B의 세포예요. 디귿은 스몰 G이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은 정답이 니은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 차분히 풀면 분명히 풀리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10번 근수축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T1, T2, T3 시점에서 기역과 디귿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A, B가 보입니다. 그리고 1 플러스 2, 1 플러스 3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1, 2, 3는 길이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꿀팁을 이용할 거냐? 이 T1에서 T2 갈 때, 또 T2에서 T3 갈 때 각각 기역과 디귿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기억의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d만큼 변한다면 디귿은 마이너스 d만큼 변합니다. 맞죠? 물론 이완할 땐 반대의 부호가 되죠. 플러스 플러스. 네. 어찌됐든 변화량이 수축하건 이완하건 기억의 변화량이 디귿의 변화량의 절반이 된다는 건 확실하죠. 그럼 이제 T1에서 T2로 갈 때 방정식을 하나 세우고 T2에서 T3 갈 때 방정식을 하나 세워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T1에서 T2로 갈 때 기억의 변화량은 A-0.7이고요. 디귿의 변화량은 A-B입니다. 이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얘가 얘의 절반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두 번째 식, T2에서 T3 갈 때입니다. 0.7이 B로 변하고 있어요. 변화량 0.7 B. 그럴 때 디귿은 B 0.4가 되고 있는데 두 값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 변화량이 절반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같아진다. 자, 그럼 이 2번을 풀면 여기 미지수가 B밖에 없기 때문에 B가 나옵니다. B가 0.6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B를 여기다 또 대입을 하면 A가 0.8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쓰는 거예요. 0.8, 0.8. 그 다음 B는 0.6, 0.6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억과 디귿의 합이 0.7 플러스 0.6에서 1.3이 나오고 있죠. 즉 1번과 2번은 기억 또는 디귿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남은 3번은 뭐가 돼야 돼요? 니은이 됩니다. 니은. 그리고 나서 봤더니 1 플러스 3번이 이 원이 기억인지 디귿인지 모르겠지만 이 둘 길이 합이 1.2다. 자, 그럼 기억 또는 디귿은 어차피 둘 다 0.8이거든요. 그럼 0.8 플러스 니은이 1.2니까 니은은 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T1일 때 기억이 0.8, 디귿도 0.8이에요. 근데 기억 플러스 니은 또는 니은 플러스 디귿의 값이 1.2니까 니은은 0.4가 돼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T3일 때 C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T3일 때 기억과 디귿의 값을 써봅시다. 0.6, 0.4.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플러스 니은의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죠. 액틴 필라멘트 자체 길이기 때문에. 아까 기억 플러스 니은의 값이 1.2니까 여기도 1.2가 되려면 니은은 0.6이어야 돼요. 또는 어떻게 구해도 돼요? 이 니은의 길이는 플러스 2분의 d만큼 변하거든요. 0.2 감소했어요. 부호만 바꾸면 여기 0.2 증가니까 0.6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2의 값, 기억 플러스 디귿의 값을 합해보자. 합하면 1.0. 그럼 여기도 1.0이 돼야 돼요. 자, 니은의 값이 지금 0.6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0.6 플러스 0.4인데 0.4는 원의 길이입니다. 그럼 지금 0.4인 게 누구죠? 디귿이네요. 그래서 디귿이 바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2가 기억이 되는 거죠. 여기. 기억. T1일 때 니은의 길이가 0.4이다. T1일 때 니은의 길이 0.4 맞죠? C는 1.0이다. 아, 이것도 맞네요. 2는 디귿이다? 아니죠. 원이 디귿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기억님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1차 방정식은 풀 수 있어야 된다. 네, 식을 세우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 다음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유기물과 CO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먼저 탄소는 먹이사슬을 따라서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동한대요. 그럼 일단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건 누구죠? 바로 광합성하는 생산자죠. 생산자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유기물로 합성하는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유기물의 형태로 생산자한테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소비자가 섭취하죠. 그럼 소비자로 이동을 해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해낸다. 이게 바로 광합성 과정이죠. 기억. 식물은 기역에 해당한다. 저 식물,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산자에 해당합니다. 대기에서 탄소는 주로 CO2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리고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해서 살아가는 생물이에요. 분해자 종류 뭐 있었어요? 분해자, 세균, 버섯, 곰팡이. 버섯은 식물이 아니라는 거. 버섯은 분해자에 해당합니다. 광합성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 아니고 분해자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 배설계와 호흡계가 나왔는데요. A와 B는 방광과 폐 중 하나이다. 이제 그림만 보면 바로 알아야 되죠. 배설계를 구성하는 기관들, 오줌 만드는 콩팥, 그 다음 오줌을 모아준 오줌관, 그리고 오줌 저장해 놓는 방광. A는 방광.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로 구성되죠. 폐. 기억. 간은 배설계에 속한다. 자, 여러분, 간, 이자, 쓸개는 소화계에 속하죠.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간, 이자, 쓸개 다 소화계입니다. 그렇죠? 비를 통해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우리 호흡을 통해, 날숨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이 몸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니은 맞고. 비로 들어온 산소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A로 운반된다. 자,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면 이 산소는 온몸의 조직세포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또 소화계를 통해서 들어온 영양소는 온몸의 조직세포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조직세포가 이 공급받은 산소랑 영양소를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배설계의 방광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로 들어온 산소의 일부가 순환계를 통해서 방광에까지도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영양소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포를 통해서 노폐물을 만들어내고요. 맞습니다. 니은, 디귿 맞아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유전 문제가 나와줘야죠. 그쵸? 일단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내용을 읽으면서 긴장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거든요. 일단 서로 다른 세 개의 상념색자. 일단 여기서 마음에 안심이 되죠. 아, 다행이다. 연관 아니구나.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문자 수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진다. 다인자 유전이고 모두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에서 EFG 세 가지 종류가 나오니까 복대림 유전이구나. 표현형이 네 가지니까 뭔가 공동 우성이거나 공동 열성일 거예요. 이제 유전자형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면 E인 사람과 G인 사람 표현형이 같다. E에 의한 표현형인데 얘도 E에 의한 표현형이니까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 되겠네요. 이번엔 F에 의한 표현형이 또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되니까 G가 드러나지 않고 F로 드러나야 되네요. F가 G에 대해서 우성이다. 네 가지 표현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G가 가장 열성인데 E와 F가 공동 우성이면 되겠죠. 그래서 ABO식 혈액형처럼 공동 우성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다행인 것은 이 다인자 유전 형질과 복대립 형질이 서로 다른 상념색체의 또 독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형 구할 때도 유전자형 구할 때 가에 의한 거, 나에 의한 거 각각 구해서 곱해줘 버리면 되죠. 그죠? 자, P의 유전자형 이렇고요.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가와 나의 표현형이 최대 8가지래요. 선생님 방금 언급했죠? 가와 나는 독립이기 때문에 이 표현형을 구할 때 가에 의한 표현형과 나에 의한 표현형을 각각 구해서 곱해줬을 것이다. 그럼 뭐 두 개를 곱해서 8이 나오려면 8 곱하기 1, 뭐 2 곱하기 4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8 곱하기 1이라고 했을 때 이 다인자 유전 형질에 의해서 즉 세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될 때 이때 표현형이 최대 몇 가지 나오느냐. 여러분 6자리잖아요. 대문자 수가 최소 0개부터 최고 6개까지 7가지가 맥스예요. 8가지는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8 곱하기 1이 아니라 2 곱하기 4, 4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이미 얘가 가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개수가 소문자만 주게 된다면 이렇게 소문자만 생식세포에 넣어주면 0개, 대문자만 주게 된다면 3개. 이미 대문자의 가지수가 이 P에 의한 생식세포의 가지수만 4가지가 나와버리죠. 따라서 가에 의해서 4가지고 나에 의해서 2가지가 되겠습니다. 2, 4가 아니라 4, 2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P에 의해서만 4가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Q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의 대문자의 가지수는 단 1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힌트를 한번 볼게요. A가 이 자손의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과 같은 표현을 가질 확률, 또 이런 사람과 같은 표현을 가질 확률이 각각 0보다 크다. 대문자를 일단 가에 대해서 6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Q도 대문자를 일단 3개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생식세포 속의 대문자의 가지수가 딱 1가지가 되려면 다 대문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텐데 P는 EF의 유전자형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Q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궁금한 거죠. 근데 이 자손에서 E에 의한 표현형과 F에 의한 표현형이 각각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E와 F에 의한 표현형이 각각 나올 수 있어야 되면서 자손에서 나에 의한 표현형이 딱 2가지만 나타나야 돼요. 그럼 이 2가지가 바로 E에 의한 표현형과 F에 의한 표현형이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올 수 있는 게 뭘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유전자형을 해봅시다. 그럼 EE나 EF 이렇게 나오죠. 그럼 EF 표현형이 나와버립니다. E 또는 F가 나와야 되는데. 따라서 탈락. FF도 그러면 안 되겠죠. 또 EF 표현형이 나와버려. 얘도 안 돼. 자, 그렇다면 G가 돼버리면 되겠구나. EG, FG 해서 다 E에 의한 표현 또는 F에 의한 표현 딱 2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Q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묻고 싶었던 건 뭐냐? 이 자손에서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과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가에 대해서 대문자 4개를 갖고 있고요. 나에 대해서는 F가 G에 대해서 우선이니까 F 표현형을 나타내요. 그럼 이 자손에서, 이 A에서 가에 대해 대문자를 4개 가질 확률을 딱 구하고 나에 대해서 F 표현형을 가질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 전에 P의 유전자형 다시 써보겠습니다. P의 유전자형은 라스 그리고 EF였고요. Q의 유전자형은 대문자만 6개가 있으면 GG였어요. 자, 그럼 먼저 가에 대해서 자손에서 대문자를 4개 가질 확률 구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수능특가에서 계속 연습시켰어요. 모두 독립일 때 Q는 무조건 대문자 3개를 줘버립니다. 고정이죠. 소문자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P의 경우는 라지 스몰 a 2가지, 라지 B 스몰 B 2가지, 라지 D 스몰 D 2가지를 줄 수 있어요. 총 그래서 8가지 분의 8분의 3자리 중에 한 자리만 더 대문자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총 대문자 수가 4개가 되죠. 이미 3개 갖고 있는데 3자리 중에 한 자리만 더 뽑으면 돼. 3C1 조합을 씁니다. 3C1. 그리고 EF랑 GG 사이에서는
EG 또는 FG가 1대1로 나와요. 즉 E에 의한 표현형, F에 의한 표현형이 1대1로 나오니까 그중 F에 의한 표현형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16분의 3이 돼버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막상 선생님이 풀고 보니까 이거 별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인자 유전이지만 모두 독립이었고 복대립 유전 형질이 나오긴 했지만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이 Q의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13번 문제 풀었고요. 네,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이제 방영구법을 통해서 식물 군집을 조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 지역에는 이렇게 세 가지 개체군이 있어요. 토끼풀, 민들레, 꽃잔디. 그래서 가는 A가 면적이 같은 8개의 방영구를 설치한 모습이죠. 나는 단 2개의 방영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표가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일단 표는 B가 구한 상대 피도를 나타낸 것이다. 즉 나에서 B가 구한 상대 피도래요. 우리 상대 피도의 합은 10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79니까 민들레는 100에서 79 빼서 21%의 상대 피도를 나타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밑에서 뭘 묻고 있는지 볼게요. 먼저 기억. A가 구한 꽃잔디의 상대 밀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상대 밀도의 변형식 선생님의 방영구 꿀팁에서 굉장히 강조했었죠. 총 개체수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 해버리면 된다. 그럼 총 개체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총 18개체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꽃잔디 특정 종의 개체수를 구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50%에 맞네요. B가 구한 민들레의 상대 피도 물어봤습니다. B가 구한 민들레 상대 피도는 21%. 맞죠? A와 B가 구한 토끼풀의 상대 빈도 물어봤습니다. 이 가에서의 상대 빈도랑 나에서의 상대 빈도를 각각 구해야겠죠. 아, 선생님 그럼 이거 좀 복잡하네요. 왜? 각 종에서의 빈도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그거 보내? 특정 종의 빈도 곱하기 100을 해서 가와 나에서 각각 구해야 되니까 이거 계산 6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선생님이 꿀팁으로 강조한 부분이 있었죠, 분명. 우리가 토끼풀의 상대 빈도를 구한다라고 하면 상대 빈도 구하는 또 변형식이 있었어요. 각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수의 합분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수 곱하기 100 해도 된다. 그렇죠? 굳이 각 종의 빈도를 구할 필요 없다. 각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수 가에서부터 볼게요. 토끼풀 몇 개 출현했느냐? 토끼풀 이렇게 6개 출현했어요. 6개. 민들레는 3개. 맞죠? 꽃잔디는 꽃잔디 이렇게 생긴 건데 얘 빼고 다 출현했죠. 꽃잔디 맞죠? 얘 빼고 7개 다 출현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총 다 더하면 각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수의 합은 16입니다. 그럼 16분의 토끼풀이 출현한 방영구 수는 6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A에서 A가 구한 토끼풀의 상대 빈도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 B에서는 B가 구한 또 토끼풀의 상대 빈도 구하려면 이번엔 더 쉽죠. 둘 중에 출현한 방영구 수를 세버리면 돼요. 나에서 토끼풀은 2군데에 다 출현했어. 2개. 민들레는 한쪽에만 출현했어. 한 군데. 꽃잔디는 둘 다 출현했어요. 그럼 전체 총 출현한 방영구 수의 합은 5인데요. 5분의 특정 종 토끼풀이 출현한 방영구 수는 2개예요. 곱하기 100 하면 되죠. 서로 다른 값이죠. 그래서 서로 같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영구법에서 꿀팁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굳이 하나씩 다 구하지 않아도 식을 변형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문제 풀 수 있어요.
방영국 꿀팁 아직 모르는 친구들 꼭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 가서 들어서 이 문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번 문제는 이제 흥분의 전도 그래프 분석 문제가 되겠는데요.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A와 B가 있고 지점 D1, D2, D3, D4 그래서 1cm씩 떨어져 있고요. A는 D1의 자극을 줬는데 B는 D3의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D2 또는 D4 중 하나고요. 이 T1, T2, T3, T4는 1, 2, 4, 5 ms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지점도 두 군데가 됐고요. 그리고 시점도 4시점이 나왔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좀 여기서 심플하게 해준 건 다행인 것은 A와 B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를 아주 쿨하게 알려줬어. 모두 1이다.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1cm 떨어진 곳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이라는 거죠. 1ms. 그죠? D2에서 측정할지도 모르고 D4에서 측정할지도 모르니까 각각 다 가는데 걸린 시간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선 1만큼 걸리고 D4까지 가는 데는 3배니까 3만큼 걸리겠죠. D3 자극을 준 B 같은 경우는 D2랑 D4까지 떨어진 거리가 둘 다 1로 같아요. 그러면 둘 다 1ms씩 걸리겠죠. 됐나요? 선생님이 지금 그림에 표시한 값을 최초 자극을 준 지점부터 막전이 측정한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으로서 선생님은 TA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각 지점에 흥분이 도달해서 막전이 측정하는 지점에서 특정 막전이를 나타낼 때까지 걸린 시간은 TB로 두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총 시간 T1이 나오는 거죠. 그 T1부터 그리고 T4까지가 지금 총 시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TA 값은 여기 이제 각 지점 사이 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그림에다 나타내면 되고요. 특정 지점에 자극이 오고 나서부터 그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낼 때의 이 X축 값 시간은 TB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쪼개서 문제 풀어야 된다. 이게 선생님의 꿀팁이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이 기역에서 D2인지 D4인지가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D2일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D2일 때. D2일 때 우리 이 A에서 1, 2, 4, 5 시간이 흐를 때 이때 막전이가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D2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A는 1이었거든요. 자, 그럼 1 플러스 TB 값을 해야지 전체 시간 T1이 되는데 그 T1이 1이라면 TB는 0입니다. 그럼 TB 값 0. 자극이 안 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기 직전이니까 이때는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 나타내겠네요. 플러스 1을 하면 여기 플러스 1 된 거니까 TB 값이 1일 때를 읽어서 약 마이너스 60일 돼요. 그 다음 이번엔 여기서 이만큼 띄웠어요. 그럼 전체 합쳐서 4가 돼야 되니까 TB가 3일입니다. 마이너스 80이죠. 그 다음 거기서 1만큼 더 플러스해. 그럼 이쪽으로 더 가겠죠. 그렇죠? TA 값은 1로 고정이고 TB 값이 그러면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1만 더 가면 된다고요. 그럼 읽어보면 마이너스 70입니다. D2 지점에서 막전을 측정했다고 할 때 플러스 20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따라서 D2가 아니라 D4구냐? D4구나. 그래서 여기가 D4고요. 여기가 D2가 되겠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죠. 확인도 한번 해볼게요. D4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A가 이번에 얼마예요? 3인 거죠. 3. 근데 TB를 더해서 1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극이 오기 2초 전이다. 자극이 오지도 않았어요. 2초 뒤에나 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0mV.
자, 그럼 전체 시간이 2ms라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자극이 오기 1초 전. 여전히 쉬고 있지. 마이너스 70mV. 그러면 전체가 4가 된다면 TB 값이 1이 돼버리네요. TB 값 1일 때 마이너스 60 정도예요. 전체 5가 되려면 TB 값 2니까 2일 때 읽어보면 아, 이제서야 플러스 20이 나옵니다. 따라서 플러스 20이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은 5ms다. T3는 5ms예요. 됐죠? 그럼 이제 B로 가볼게요. B에서도 마찬가지로 D2일 때 각각의 시간에서 막전을 생각해보자. D2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또 1로 바뀌죠. 1 플러스 0을 해야 전체 시간 1이 돼요. 그러면 전체 시간 1일 때는 TB가 0이니까 마이너스 70mV. 거기서 1만큼 추가하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마이너스 60. 거기서 2만큼 추가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0. 아, 이게 싫으면 여러분 4를 1 플러스 3으로 또 쪼개서 3을 그대로 읽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편하려고 여기서 플러스 1만 하면 TB 값도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5ms일 때 아까 여기 A의 D4 값은 플러스 20이면 여기 마이너스 70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70. 됐고 마이너스 80일 때는 4ms다. 그럼 T1이 4고요. T2랑 T4 남았는데 이게 1 또는 2 둘 중 하나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70, 하나는 마이너스 60이에요. 마이너스 70인 값이 1. 그 다음 마이너스 60이 여기 2ms일 때 값이 돼야겠네요. 자, 그럼 기억부터 T3는 5ms이다. T3 5ms 맞죠? 니은은 D4이다. 니은은 D2죠. A, B는 모두 마이너스 70 아니죠? 얘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막전이 변화 그래프에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수능 특강에도 비슷한 문제 유형 있었고요. 이렇게 시간이 변할 때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유자재로 문제가 변형될 텐데 비슷한 문항을 풀어보면 아무래도 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 비슷한 유사 문항도 꼭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16번. 세포 매칭 문제. 그래서 사람의 유전형질 가, 나, 다가 나왔습니다. 가는 라지 A, 스몰 E, 라지 스몰 E. 그다음 나는 라지 F, 스몰 F. 다는 라지 G, 스몰 G에서 결정된다. 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나머지 한 개는 X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세포 1, 2, 3를 기니디랑 매칭을 해내야 되는데 대림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여부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옆에 추가로 라지 F 플러스 스몰 G에 기역, 니은, 디귿에서의 DNA 상태가 나왔어요.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니은은 X를 포함한다. X염색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DNA 상대량의 합이 나왔을 때는요. 3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3. 두 개를 더했는데 3이라면 둘 중 하나는 2고 둘 중 하나는 1이 됩니다. 선생님 꿀팁 드렸어요. 1과 2가 함께 있는 세포는 G원기 세포밖에 없다. 핵상이 2N인 G원기 세포가 돼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핵상이 2N이다, G원기 세포다 라고 하면 나머지 세포들이 갖는 모든 종류의 유전자를 가져야 돼요. 지금 보니까 라지 E 있어야 되고요. 스몰 E도 있어야 됩니다. 그 라지지랑 스몰 G 갖는지 여부는 지금 이것만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라지랑 스몰 E는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유전자가 라지랑 스몰 E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어느 염색체에 있어야겠어요? 얘는 상염색체에 있어야겠죠. 상염색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라지 F랑 스몰 G를 누구 하나는 두 개 갖고 하나 갖는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스몰 G를 이렇게 동형접합으로 두 개를 갖는다면 그렇다면 이 스몰 G를 두 개 갖는다는 얘기는 두 개 가질 수 있다. 상염색체 있다는 얘기겠고 스몰 G를 반드시
모든 세포가 한 개씩은 가져야겠죠. 한 개 이상씩 가져야 돼. 스몰지가 없는 세포는 나오면 안 돼요. 상염색체 있으니까. 근데 스몰지가 없는 세포가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는 스몰지를 2개 갖는 게 아니다. 라지 F를 2개 갖는 것이다. 그리고 스몰지는 1개만 갖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걸 써놓고 보니까 라지 F 2개 가질 수 있다. 얘도 상염색체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스몰 g를 1개만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나머지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라지랑 스몰이 하나씩 가질 수 있어요. 즉 상염색체 존재하고 라지 F 2개 있을 수 있으니까 상염색체 존재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 G가 바로 X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자형을 라지 갖고 스몰이도 갖고 라지 F는 G원기대 2개 있어야 되고 X염색체에 스몰 G 유전자가 있으면서 Y가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염색체에 만약에 존재하거나 또는 여자라서 여자의 X염색체에 이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여자의 X라면 반드시 어떤 세포든지 이 스몰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스몰지를 안 갖는 세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도 아니고 여자의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도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남자고 남자의 X의 유전자가 존재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칭을 해볼 텐데 먼저 G원기라면 라지랑 스몰이도 가지면서 스몰 G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라지를 갖지 않거나 스몰 G를 갖지 않는 1번, 3번은 G원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 G원기, 즉 디귿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니은은요. X를 포함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X염색체에 존재하는 스몰 G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스몰 G가 없다라면 얘는 니은이 될 수 없고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 되겠네요. 그럼 니은은 자동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얘는 처음부터 라지 G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기억 같은 세포는 라지 G도 없고 스몰 G도 없어. 즉 X염색체가 없고 대신 Y를 포함하는 세포가 되겠네요. 그럼 X를 포함하지 않고 Y만 갖고 있다? 핵상은 N이 되는 거죠. 핵상이 N입니다. 라지가 있으면 스몰이는 없어야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럼 기억에서 라지 F 플러스 스몰 G가 지금 2를 나타내고 있는데 스몰 G는 없으니까 스몰 G는 0이 되고요. 라지 F만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핵상이 N이면서 DN이 상당히 0 또는 2니까 중기 2입니다. 마지막 니은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떤 세포인가? 일단 핵상이 2N이라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라지가 없잖아. 핵상이 N이 됩니다. 상염색체 존재하니까 라지가 없으면 스몰이는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 니은은 X를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X 위에 존재하는 스몰 G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니은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 생각해 볼게요. 스몰 E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둘 중 하나를 받으니까 라지 F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몰 G가 존재하는 X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라지 F랑 스몰 G를 다 가져야 되네요. 그럼 둘 다 가져야 되니까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갖고 있긴 한데 1개만큼, 한 개만큼씩 갖고 있으니까 이건 핵상이 N이면서 중기2가 아니라 생식세포다. 이 상대량이 0 또는 1일 땐 생식세포다. 됐죠? 기억. A는 동그라미다. A 동그라미 맞죠? 니은은 3번이다 라고 했는데 니은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서 스몰 E, 라지 F, 스몰 G의 DNA 상대량 더한 값이 3이냐? 지금 2번은 디귿이거든요. 디귿은 G 원기라고 했고 얘를 각각 한 개씩 가지죠. 얘는 2개고 라지 F는 2개고 스몰 G 1개. 그럼 스몰 E는 1개, 라지 F는 2개, 스몰 G 1개니까 1, 2, 1 더하면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던 2021학년도 수능 문제와 함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7번 문제. 자,
자, 병원체 P와 Q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병원체 Q에는 항원, 기역과 니은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P와 Q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 2, 3, 4, 5를 준비하는데요. 원한테 P를 주사했더니 죽었어요. Q를 주사했더니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2는요. Q를 주사했기 때문에 항원, 기역과 항원, 니은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럼 항원, 니은과 항원, 기역이 침입한 적이 있는 생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의 2에서 뭘 얻어내느냐? 혈청. 그리고 기역세포 A거든요. 기역세포 A인데 기역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했대요. 그럼 누구에 대한 거? 항원, 기역에 대한 기역세포. 그리고 니은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한 기역세포 B를 얻어냈다. 그러니까 항원, 니은에 대한 거야. 이렇게 3가지를 얻어낸 거죠. 그럼 여러분 혈청 속에는 항체가 존재하잖아요. 항원, 기역에 대한 항체, 항원, 니은에 대한 항체가 모두 다 들어있겠네요. 그렇죠? 항체, 기역에 대한 항체, 니은에 대한 항체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를 이제 볼게요. 3번에게 다의 혈청을 주사했답니다. 그럼 혈청을 주사했다는 건 항체, 기역에 대한 항체랑 니은에 대한 항체를 다 주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P를 주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랬을 때 산다. 그 얘기는 P 안에 존재하는 항원과 이미 주사한 기역 또는 니은에 대한 항체가 항원항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4번은요. 기역세포 A를 주사했다가 P를 주사했거든요. 순서를 잘 보세요. 이미 A를 주사한 다음 그 다음 P를 주사한 거예요. 그럼 기역에 대한 기역세포를 주사한 다음에 P를 주사했어. 근데 죽었어요. 그 얘기는 이 P에는 기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원 기역이 존재했다면 기역에 대한 기역세포 넣어주고 나서 P를 주사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아주 빠르게 항원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것은 이 P 안에 기역 항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B를 주사했던 5번은 P를 주사했을 때 살았습니다. B는요,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죠. 즉, 이 P에는 항원 니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항원 니은이 있는 P를 주사했을 때 이 기억세포에 의한 빠른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P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보면 항원 기억은 없고 니은만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일어난 항원항체 반응은 항체, 2가지 항체 중에 니은에 대한 항체가 P에 존재한 니은 항원과 항원항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산 거죠. 네. 그럼 기억. 나의 2에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앞서 2는요. 처음 Q를 주사했을 때요. 그러면 보도 듣도 못한 항원이 처음으로 침입한 거기 때문에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야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난 마의 3번에서 P와 항체의 결합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요. 자, 마의 3번에서 얘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P에 존재하는 항원과 그리고 처음에 주사해줬던 혈청 속에 항체 니은이 항원항체 반응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P와 항체가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마의 5번에서 B가 형질세포로 분화했다. 자, 마의 5번에는 이 니은에 대한 기역세포 B를 주사했었거든요. 근데 니은을 포함한 P를 주사하면 빠르게 이 기역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빠르게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역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문제를 이렇게 잘 꼼꼼하게 해석을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8번 문제. 자, 이 18번 문제는
선생님이 또 비분리 꿀팁에서 DNA 상대량을 바탕으로 한 비분리식이 파악하는 꿀팁을 사용하면 좀 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좀 특이한 점은 1번 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된다. 세 유전자가 연관입니다. 연관을 생각하면서 문제 푸셔야 되죠. 비분리는 딱 한 번 일어났고요. 이 기니, 디리, 미를 1, 2, 3, 4, 5랑 매칭해야 됩니다. 자, 그럼 DNA 상대량 한번 적어볼게요. 1번 G1기 0, 1, 2, 셋 중 하나. 2번은 두 배로 복제할게요. 0, 2, 4 중 하나. 3번은 원래 0 또는 2가 돼야 되는데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4라는 숫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번과 5번은 원래 0 또는 1이 돼야 되는데 1 또는 2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2라는 숫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매칭을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G1기 같은 경우에는요. 모세포 같은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나기 전이고 모세포기 때문에 나머지 세포들이 갖는 모든 종류의 유전자를 가져야 돼요. 라지 A 있으니까 가져야겠고 스몰 A 있으니까 가져야겠고요. 라지 B, 스몰 B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건 일단 알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4라는 숫자를 봐야 되죠. 4라는 숫자는 언제 나올 수 있느냐? 그 유전자만 동형접합으로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숫자예요. 라지 D를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비분리가 일어난 세포일 수도 있겠지만 이 4라는 숫자는 일단 동형접합으로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숫자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모두 1번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 이제 연관관계를 파악해 봐야겠는데요. 연관관계는 여기 읽어보면 나와요. 라지 A가 항상 누구랑 같이 다녀요? 스몰 B랑. 스몰 A는 항상 누구랑 같이 다녀요? 라지 B랑. 나머지 애들은 없죠? 여기도 없죠? 따라서 라지 A는 스몰 B랑 같이 다니고 스몰 A는 라지 B랑 같이 다녀요. 이렇게요. 근데 라지 D 동형접합이니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1번을 찾으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가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1, 1, 1, 2일 수 있는 거. 자, 여기 1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 1이죠. 따라서 니은이 될 수밖에 없다. 니은만 가능하네요. 얘가 1, 1, 1, 1, 2다. 2가 돼버리면 DNA를 복제했기 때문에 정확히 아래 첨자만 2배로 써주면 되죠. 그럼 2배로 하면 2, 2, 2, 4가 돼야 됩니다. 4 나와 있는 얘죠. 그렇죠? 2, 2, 2, 2, 4 리을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3, 4, 5번. 자, 이 3, 4, 5번에서 기, 디, 미 요 세 개를 매칭을 해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팁은 이거예요. 3번과 5번이 같은 쪽에 있죠. 그럼 3번이 갖고 있던 종류의 유전자를 5번도 가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라지 A가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스몰 A가 등장할 수는 없다.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3번에서부터 염색분체 분리만 일어나서 5번이 된 거잖아요.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가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기역, 디귿, 미음을 보는 거죠. 기역은 라지 A랑 스몰 B를 가져요. 그죠? 디귿은 스몰 A랑 라지 B를 가집니다. 그리고 미음은 스몰 A랑 라지 B를 가져요. 자, 그러면 기역이 라지 A랑 스몰 B를 갖다가 이게 3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다 갑자기 밑에서 다른 종류가 이렇게 나타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종류를 갖고 있는 디귿과 미음이 한쪽에 있는 3번과 5번이 돼야 되고요. 기역이 바로 반대편에 있는 4번이 돼야겠죠. 근데 여러분 4번을 보세요. 라지 2개, 스몰 B 2개요. 2라는 숫자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정상적이라면 나오면 안 돼요. 비분리가 이쪽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라지 A도 2개고 그리고 스몰 B도 2개고 그리고 이제 라지 D도 2개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뭐가 온 거예요? 이쪽 게 일로 그대로 왔는데 염색 분체끼리 분리가 안 된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분열 비분리다. 그럼 3번에서 5번으로 갈 땐 분리가 잘 돼야겠네요. 그럼 3번이 딱 2배인 디귿이 돼야겠습니다. 3번. 그럼 3번에는 얘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스몰 a2, 라지 b2, 라지 d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절반으로 딱 줄여야 되니까 미음은 5번인데 여기서 절반 줄이면 0, 1, 1, 0, 1 이렇게 되겠죠. 빈칸 다 채웠습니다. 기억. 기억은 3번이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4번이고요. A 플러스 B를 해보자. A는 4번입니다. 4번에서 라지 D가 2개 있거든요. 그럼 2 플러스 1 하면 3 맞네요. 5번의 염색체 수는 24개이다. 자, 이거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5번은 비분리가 안 일어났잖아요. 정상적인 생식세포니까 핵상 N 23개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 의외로 이 문제를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나오는 자료였거든요. 체온 변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기억과 니은은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 중 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요. 누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고 이거에 의해서 나타난 조절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 일단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잘 보세요. 그래프가 기억 그래프가 먼저 확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체온이 증가합니다. 기억이 증가했더니 시간차를 두고 체온이 증가해요. 그랬더니 이제 니은 그래프가 따라서 또 증가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자, 기억은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포도당을 세포호흡에 이용하겠죠. 그쵸? 그럼 세포호흡 결과 열이 막 발생돼요. 그럼 열 발생량이 증가하고 열이 발생되니까 체온이 증가해요. 근데 체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열 발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체온을 낮추기 위한 조절 과정에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지금? 간내 시상하부가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다시 낮추기 위해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기억. 기억은 열 발산량이다, 아니다, 열 발생량이다. 체온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죠. 피부 근처를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줄여요? 열 발산량이죠. 열 발산량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으냐 물어본 건데요. 열 발산량 니은 그래프고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반대로 서술했어요.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대망의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사람의 유전에서 이제 가계도 분석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와 나 형질이 나타나 있는데 먼저 정보부터 써보면 가는 라지 A랑 스몰 A에서 결정되고 나는 라지 B랑 스몰 B에서 결정된다. 각각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둘 중 하나는 상염색체 있고요. 나머지 한 개는 X염색체 있습니다. 자, X염색체의 경우는 열성 X염색체 유전, 우성 X염색체 유전의 양상이 뚜렷하죠. 그럼 가와 나에서 혹시 모순이 발생하는지를 보면서 얘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법리표부터 표시를 해볼게요. 가, 나, 가나, 나,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열성 X염색체 유전이라면 여자가 유전병일 때 남자 유전병이 성립해야 되죠. 여유 남녀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럼 여자가 나일 때 아들도 반드시 나가 돼야 되는데 여유 남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열성 X염색체가 아닌 거죠. 나 형질은. 우성 X염색체 유전일 경우는 남자가 유전병일 때 그와 부모 자식 간에 있는 여자도 유전병, 남녀 여유가 성립해야 돼. 남자가 나일 때 여자도 나여야 되는데 지금 아니죠. 따라서 얘는 우성 X도 아니에요. 가 해볼게요. 가도 혹시 우성 X가 성립하는지. 남자가 가인데
딸이 가가 아니네? 그럼 얘도 우성 X 성이 많아요. 그러면 X 염색체 유전일수가 있는 건 가뿐인 거예요. 나는 열성 X도 우성 X도 다 모순이잖아요. 따라서 나는 상염색체 있고요. 가는 X 염색체 있는데 열성 X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가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야.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선생님이 이건 가계도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모순을 찾아내서 귀류법으로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자. 그죠? 그 논리를 썼습니다. 일단 많은 정보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DNA 상대량을 통해서 뭘 얻어내야 되느냐? 이 나에서 우열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럼 우선 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 라지 A 값만 한번 2, 3, 5, 7에서 써보자.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 여자입니다. 그럼 라지 A를 1개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어요. 1 또는 2. 3번 같은 경우엔 가가 나타나는 남자입니다. 그럼 가가 나타나는 남자니까 스몰 A를 하나 가지겠죠. 그럼 라지 A는 없습니다. 5번의 경우는 이번엔 정상 남자예요. 정상 남자니까 라지 A를 X에 1개 갖겠네요. 1. 그다음 7번은 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스몰 A만 2개 있을 거예요. 라지 A는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그리고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1, 2, 3 중 하나다라고 했거든요. 이걸 매칭해야 되는데 가장 큰 3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냐? 일단요. 만약에 이 스몰 A가 3이라면 스몰 B의 값이 최대 2이기 때문에 더해도 3이 될 수 없어. 그럼 얘 스몰 A는 탈락. 스몰 B도 마찬가지. 라지 A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 2가 돼도 더해서 3이 될 수 없어요. 그럼 3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뿐이다? C뿐이다. 그럼 3이 되기 위해서 스몰 b가 2가 돼야 돼요. 그럼 5번은 스몰 b, 스몰 b인데 정상으로 표현이 나타나죠. 그럼 스몰 b 유전자가 정상이고요. 라지 b는 나 유전자입니다. 즉 나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나머지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유전자형을 이제 한번 써봅시다. 7번의 경우는 정상이잖아요. 정상.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스몰 b만 2개 있어야겠죠? 스몰 b가 이렇게 2개 있어. 더하면 스몰 a가 2가 나와야 돼요. 얘도 2가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의 경우는 3번은 나가 있습니다. 근데 정상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야 되니까 라지 b, 스몰 b가 돼야겠죠? 그래서 라지 b, 스몰 b, 그래서 스몰 b가 1이 되고 있고 그럼 더해서 얘는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경우도 여기 스몰 b를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라지 b, 스몰 b가 돼야 돼요. 스몰 b 하나 있어요. 더해서 2 되려면 라지 a도 하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럼 5번에서 라지 a가 하나 있기 때문에 라지 a 그리고 하나는 y 염색체고 6번도 한번 써볼까요? 6번의 경우는 3번한테서 가 유전자 스몰 a를 받아요. 근데 정상이니까 라지 a, 스몰 a. 나가 있으니까 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스몰 a, 스몰 b, 스몰 b죠. 그러니까 스몰 b를 하나 받아서 라지 b, 스몰 b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나는 우성형질이다. 우성형질 맞고요. 1번에 체세포 1개당 스몰 a랑 라지 b의 DNA 상대량 더한값이 a냐, 즉 2냐 물어본 거죠. 자, 1번 한번 써볼게요. 가를 나타내니까 스몰 a 그리고 y 염색체 있고 나는 없으니까 정상 스몰 b, 스몰 b죠. 그럼 라지 b는 0인데 스몰 a가 1입니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2가 아닙니다. 틀렸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마지막 디귿 5번과 6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와 나 중 가만 발현될 확률. 그러면 가만 발현된다? 스몰 a만 있을 확률. 그리고 독립이니까 이제 나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면 나의 경우는 정상일 확률이네요. 스몰 b, 스몰 b일 확률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스몰 a만 가질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총 4개 중에 1개니까 4분의 1.
다음 스몰 b 확률 4개 중에 2개죠. 그래서 2분의 1. 그럼 확률은 8분의 1이 돼야 됩니다.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20번 문제에서는 우리 이제 논리적으로 이 여유남유나 남유의 모순이 발생하면 각각 열성 X, 우성 X 유전이 아니다라는 기류법을 사용해서 문제에 처음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라지 A를 한번 쭉 써본 거죠. 그리고 이 A, B, C 중 3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냐? 3이 될 수 있는 건 얘였어. 그럼 3이 되려면 스몰 b가 2개여야 되고 그로부터 얘의 우열관계를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번 문제도 우리 수능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모평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강조했던 총평에서 언급했던 문제들과 함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조급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풀었던 문제를 또 푸세요. 그러면서 내가 맞췄던 건 무조건 맞춘다. 헷갈렸지만 이것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자신감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그 문제집들을 쭉 이렇게 넘겨보면서 또 본인이 정리했던 노트를 넘겨보면서 나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날 정말 후회 없이 잘하고 올 거야. 정말 열심히 해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헛되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유종의 미를 꼭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응원할 테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좋은 희소식 있기를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